우편함을 열었을 때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봉투가 보였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저당권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무슨 일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은 깨끗했고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다고 말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가 하루아침에 3억을 잃고 2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재호, 올해 62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부동산 투자 실패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3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내 정민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이제는 결혼까지 해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지 않은 아파트 안에서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직장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감회가 깊었습니다. 동료들은 앞으로 편하게 지내라며 격려해 주었지만 퇴직 후 처음 맞는 자유는 한편으로는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뿐이고 퇴직금 2억 원과 평생 모은 1억 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물려줄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남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통장을 처음 열었을 때 느낀 벅참도 잠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은행 이자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쓸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식료품비, 관리비, 병원비, 각종 공과금까지 더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냈다.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몇 년 안에 모든 돈이 바닥날지도 몰라. 뭔가 해야 한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느껴졌고 결국 눈길은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은 땅과 집이라는 실물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함께 일했던 박 부장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박 부장은 퇴직 후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매달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도 되고 계속 전세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 역시 부동산이라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읽으며 실제 매물 현장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시 소형 아파트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예산 3억 원에 딱 맞는 가격이었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았으며 주변에 학교와 마트가 있어 전세 수요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도 제게 여러 매물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0년 된 아파트로 주변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시세보다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급매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가격을 낮춘 것이니 놓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중했습니다. 여보, 제발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가진 돈 한 번 잘못되면 두 번은 기회 없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래,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답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믿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햇살이 가득했으며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걸어보니 마트도 가까웠고 공원도 있었으며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괜찮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긍정적인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깨끗했습니다. 근저당권도 없었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 관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이 집은 정말 깨끗한 집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잔금을 치렀고 드디어 집의 소유권이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등기도 완료되었고 전세 세입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월세 수익도 확인했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세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 잘했어. 아내도 안도의 표정으로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왔고 세입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제가 소유한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광고물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저당권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전 집주인이 갚지 않은 대출 담보물을 은행이 되살리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없었고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고 변호사는 소장을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며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과 변호사를 찾아 확인한 결과 문제는 바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했지만 근저당권 말소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는 단순히 기록일 뿐이고 공신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서류로 기록이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 경우 은행이 근저당권을 회복하면
제가 그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으며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왜 제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법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2억 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습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을 회복했고 저는 법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싸움을 준비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변호사는 위조 서류를 만든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잠적했거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정직하게 일했으며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며 그저 억울함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남은 건 8천만 원과 연금뿐이었습니다. 3억 원이 날아가고 2억 원의 빚까지 갚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돈은 고작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며 다시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상가 청소 일을 시작했고 하루 6시간씩 일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기고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으며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저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 청소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건강했으며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격려하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남은 8천만 원을 조금씩 불려가며 연금과 일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은퇴자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등기부는 단순한 기록일 뿐이고 위조된 서류로 기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금매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왜 싼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권리보험,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억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큰 실패를 겪었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비록 큰 돈은 없지만 건강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시고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급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차례 확인하며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었을 때의 충격,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소식, 아내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권리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것입니다. 권리보험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저는 이 보험의 존재를 투자 후에야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권리보험 가입 비용은 몇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보험이 있었다면 저는 2억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권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62살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내가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으시길 바라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